지금은 상상도 안 되는 일인데 예전에 활동하신 배우 중에 고 박용식 씨라고 있어요. 보면 아시겠지만 전두환 대통령을 꽤 많이 닮았어요. 드라마에 전두환 역으로 나오기도 했고요. 그런데 1980년 전두환이 대통령이 된 뒤부터 몇 년 동안 방송 출연을 못했다고 하죠. 각하 심기가 불편하다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뭐 방앗간을 차려서 생계를 유지했다고 하는데, 자기 닮은 사람 보면 그렇게 기분이 나쁜가? 근데 이거하고 거의 똑같은 일이 중국에서 벌어진 적이 있는데, 2018년에 중국이 뜬금없이 곰돌이 푸를 상영 금지했어요. 정확한 이유를 밝힌 적은 없는데 뭐 그 얘기 듣고 사람들은 딱 한 가지를 떠올렸죠. 주인공이 하필이면 시진핑 주석과 참 닮았어요. 어허, 감히 곰이 최고 존엄을 담다니 무례하다, 이런 거죠. 이렇게 최고 권력자 기분이 나쁘다고 맘대로 할 수 있는 체제를 권위주의라고 해요. 우리나라가 80년 광주 민주화 운동과 87년 6월 민주항쟁을 거치면서 국민들이 권위주의 정부를 무너뜨리고 민주주의 국가를 만들었어요. 반면 중국은 지금도 선거가 없고 상권 분립도 안 돼 있고 언론은 검열하고 인터넷은 차단하는 나라죠. 우리가 생각하는 민주주의 근처도 못 가는 나라예요. 그런데 진짜 이상한 거는 중국 사람들은 전혀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공산당 간부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까지도 지금 중국에 큰 불만이 없어 보여요. 중국은 왜 민주화가 되지 않는 걸까요? 혹시 중국인들이 민주주의를 원하지 않는 걸까요? 천안문 이후에 중국엔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우리나라 민주주의 점수로 매기면 몇 점쯤 줄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매긴 민주주의 평균 점수를 보면 2018년에 10점 만점에 6.88점이 나왔어요. 한국인들은 평균적으로 한국의 민주주의에 70점 정도 주고 있는 거죠. 당시엔 탄핵 이후 정권도 교체됐고 정부 지지율도 높아서 이 정도면 뭐 꽤 높은 점수가 나온 거예요. 2012년에는 5.87점밖에 안 나왔어요. 물론 응답자 중에 완전한 민주주의, 즉 10점 만점을 준 사람은 0.6%밖에 안 되니까 여전히 점수가 좀 짜긴 하죠. 자, 그러면 중국 사람들은 중국의 민주주의에 몇 점을 줬을까요? 사실 중국은 민주주의가 아닌데도 말이죠. 어쨌든 민주주의라고 생각하고 점수를 줬어요. 2012년에 6.43점을 줬고 2018년에는 7.13점을 줬어요. 그 중에서 10점 만점, 그러니까 완전한 민주주의라고 한 사람이 15%나 됐어요. 그러니까 중국인들은 우리 민주주의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보다 자기네들이 더 민주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 되는 일인가 싶은데 진짜 그래요. 2019년 조사를 보면 자기 나라 정치 제도가 국민의 의견을 가장 잘 반영한다는 거에 동의하냐, 이런 질문을 세계인들한테 던졌거든요. 중국인이 69%로 세계 1등이었어요. 전 세계 평균이 겨우 27%거든요. 우리나라는 21%밖에 안 되고. 그러니까 엄청난 자신감인 거죠. 하버드 대학교에서 조사한 거에 따르면 중국 중앙정부 만족도는 2003년에 86%, 2016년에 93%, 2020년에는 95%까지 올라가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중국인들은 지금 체제에 전혀 불만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협박이나 검열이 있는 가운데 조사를 한 게 아닌가 싶을 정도인데, 독일 유학생 조사한 걸 보면 중국은 아직 보통 선거로 지도자를 선출할 단계가 아니다, 이런 질문에 85%가 그렇다고 했고, 아니라고 한 사람은 겨우 12%밖에 안 돼요. 해외 조사가 이 정도면 정말 국내에서는 뭐 중국 정치 지도부에 국민들의 불만이 뭐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 싶네요. 사실 웬만한 정치학자 중에서 중국 공산당이 지금 100년까지 갈 거라고 예상한 사람은 별로 많지 않았어요. 국가 지도자가 인민들 앞에서 중국을 괴롭히면 머리가 깨져서 피가 흐를 것이라고 연설을 하고, 거기에 인민들이 기쁜 얼굴로 박수를 치고, 이런 게 뭐 북한에서나 가능한 일인 줄 알았는데 21세기 중국에서도 계속 되고 있는 거죠. 근데 전문가들은 전혀 그렇게 생각을 못했던 거죠. 민주주의를 연구한 학자들은 보통 1인당 GDP가 6,000달러에서 8,000달러를 넘어가면 중산층이 많아지고 경제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 자유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많아지고 힘도 커지고, 그래서 민주화가 된다, 대체로 민주화로 이행한다, 이렇게 보는 게 일반론이었어요. 물론 몇몇 예외 나라들도 있지만 한국도 그랬고 소련 때문에 공산화됐던 동유럽 국가들도 다 민주화된 곳이 많았거든요. 중국도 1989년에 천안문 광장에 100만 명 넘게 모여서 민주주의를 요구하기도 했어요. 물론 아주 잔인하게 짓밟혔지만 말이죠. 경제 개방에 대한 목소리도 높아서 1992년에 시장을 열고 자본주의를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야, 이제 중국이 민주화되는 건 시간 문제다, 뭐 이렇게 생각했죠. 실제로 시장 개방하고 중국 경제는 빛의 속도로 성장하기 시작해요. 예전에 중국 갔다 왔다는 사람 얘기 들어보면 제일 충격적인 게 화장실에 문이 없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뭐 서로 뭐 먹었나 이런 거 확인하면서 볼일 본다는 건데, 200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그런 얘기를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10년 지나니까 그런 얘기 하는 사람이 없어졌어요. 그만큼이나 중국이 10년, 20년 만에 엄청나게 바뀐 거죠. 중국이 고도 성장을 하면서 사회 문제도 많이 생겼는데, 그 중에 이게 진짜 심각해지면 중국이 뒤집힐 수도 있겠다 라고 할 정도로 심각한 거는 두 개예요. 첫 번째가 빈부격차인데, 2000년대 중반에 중국은 도시와 농촌 1인당 소득이 3배로 벌어질 정도였고 2010년대 지니 계수는 뭐 0.5에 육박해요. 이 정도면 거의 남미만큼 심하거든요. 남미 정치 상황이 어떤지 다들 아실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부패 문제예요. 시장 개방으로 자본주의 경제 체제로 이행을 했는데 거기에 맞춰서 이제 법이 못 따라주다 보니까 뇌물이든 뭐든 공무원과 좋은 관계, 즉 관시를 하지 않으면 돈을 벌기
구하기가 힘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 부패 문제가 전면에 불거진 거예요. 경제개혁과 정치개혁이 필요한 상황에서 공산당 지도부가 선택한 길은 뭐였냐면은, 지금 시진핑을 보면 아시겠지만 강력한 리더십과 거의 완전에 가까운 통제예요. 시진핑은 공산당 권력을 진 뒤에 거대한 슬로건을 내세워요. 그게 중국몽이에요. 이때부터 중국 인민의 가슴에 국뽕을 펌핑하기 시작한 거죠. 이후에 1대1로를 발표하고 전 세계에 차이나머니를 뿌리면서 세계에 중국의 경제 허브를 만들고 있고요. 현대판 제국주의나 마찬가지인데, 이것도 중국 인민들이 보기에는 국뽕이 차오를 수도 있는 일이죠. 여기에 모두 더불어 잘 사는 소강사회, 대동사회 이런 걸 만들겠다 나오면서 빈부격차 문제도 주력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인민들이 불만을 가질 요소들을 하나하나 제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 전문가들은 공산당 엘리트들이 상당히 유연하고 똑똑하다고 평가하죠. 참고로 이런 중국식 세계관을 설계한 사람이 사상의 천재라고 불리는 왕후닝이에요. 이론가로서는 거의 유일하게 공산당 서열 5위까지 오른 사람이고요. 배후에서 1인자들을 위한 이론을 설계하고 정책을 만들고 전면에는 등장하지 않는 신비로운 사람이라고 하죠. 그의 사상을 보면 중국에 나아갈 길이 좀 보이는데, 왕후닝은 미국 정치를 연구하면서 미국에 갔다 온 적도 있고, 그걸 보면서 서구식 민주주의가 중국에는 맞지 않는다고 확신을 해요. 당의 권력을 강화하고 비판을 허용하지 않는 강력한 권위주의를 기반으로 서구 중심의 국제 질서에 맞서서 중국 중심의 새로운 질서를 만들자, 이것도 그의 아이디어에서 시작됐죠. 자, 근데 정부의 힘이 강해지면 반발심도 더 커지거든요. 원래 탄압이 심하면 저항도 심하죠. 그래서 점점 커지는 내부 반발을 무력화하는 일을 벌여요. 그게 바로 공무원 부패에 대한 아주 큰 대대적인 단속이에요. 여기에 동원된 게 우리 공수처의 모델로 비교되기도 하는 국가감찰위원회예요. 공산당이 대법원도 무시할 정도의 권한을 준 곳인데, 혐의가 조금만 있으면 바로 체포하고 구속도 가능하고요. 말 그대로 부패 공무원을 일망타진해버려요. 300만 명 가까운 공무원이 조사를 받았고 150만 명이 넘게 처벌받았어요. 우리나라 전체 공무원 숫자가 몇 명일까요? 109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말도 안 되는 숫자인데 중국이니까 가능한 거겠죠. 이 수사가 얼마나 가혹했냐면, 부패 혐의로 조사받던 군 고위장성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게 알려진 것만 8명이고요. 수사받던 사람이 죽었으니까 거기서 끝내는 게 아니고 그 뒤에 공산당에서 제명해버려요. 그러니까 일말의 명예도 다 가져가 버리는 거죠. 이게 두 가지 효과가 있었는데, 하나는 중국 국민들이 화끈한 처벌에 환호하면서 지지율을 챙긴 거고요. 또 하나는 공산당 내의 라이벌을 거의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진핑은 역대 중국 공산당 1인자 중에 가장 강력한 리더십을 가졌다, 이런 평가가 있어요. 문제는 부패 공무원만 때려잡은 게 아니라 당을 비판하는 사람들에게도 뭐 일말의 자비심이 없었어요. 수백 명이 잡혀 들어갔다고 하죠. 뭐 수천 명일 수도 있고요. 인권 변호사도 이제 더 이상 중국 땅에는 발을 못 붙이게 됐고요. 여기에 언론 통제도 강화하면서 지금 중국 미디어는 공산당 선전을 도맡아 하는 곳이 됐죠. 혹시 몇 년 전에 중국에서 거지가 QR코드로 구걸한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이게 엄청 화제가 됐는데, 이게 알고 보면 정말 무서운 일이에요. 중국이 국민의 상거래 흐름을 다 파악하고 있다는 거고, 거지까지도 속속들이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CCTV로 사람들 감시하는 건 일상이고, 인공지능을 동원해서 개인 데이터를 분석한다고 하죠. 진짜 소름 돋는 거는, 신장 위구르에서는 주민 전체에 대해서 DNA 샘플, 지문, 홍채, 혈액형 같은 정보를 중국 정부가 다 꿰고 있다고 하고요. 여기에 목소리 샘플도 수집해서 누가 누구랑 통화하고 어떤 얘기하는지도 파악이 가능하다고 해요. 그래서 디지털 기술은 민주주의보다 독재에 더 적합하다는 기술이라는 평가가 있어요. 중국처럼 땅덩어리가 넓은 나라는 통치하기가 원래 좀 힘들거든요. 이런 디지털 기술들이 공간과 시간의 제약을 뛰어넘게 해주는 거죠. 인민의 인터넷은 차단하는데 공산당은 누구한테나 닿을 수 있죠. 보통 디지털로 모든 정보가 공개되면 투명한 사회가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중국에서는 정부가 인민들한테 투명해지는 게 아니고 인민이 정부에 투명해지는 거죠. 여기에 사회 신용제도를 도입해서 개인의 신용 점수에 따라서 사회에서 누릴 수 있는 걸 차별한다고 하죠. 자, 그러니까 헌혈하거나 뭐 좋은 일 하면 점수를 얻고, 주차 위반하거나 무단횡단하거나 뭐 하면 점수가 깎이고요. 이 점수에 따라서 보험료가 달라지고, 고속철도와 항공편을 이용할 수 없게 되기도 하고, 공무원 채용에도 쓰인다고 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중국인들 생각을 보면 80%가 찬성하고요. 반대는 1.4%밖에 안 돼요. 놀라운 거는 학력, 소득이 높을수록 더 찬성을 한다는 건데, 원래 고학력자, 고소득자는 자유를 제한하는데 더 반대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중국은 완전 반대인 거죠. 여기에는 공산당의 사상 학습의 영향도 있는 것 같아요. 공산당은 인민들에게 마르크스, 레닌, 마오쩌둥 사상을 학습시키는 거를 계속 게을리하지 않았거든요. 2019년에는 공산당 정책학습용 앱인 학습강국이라는 걸 만들어서 보급을 했는데, 자발적인 건지 의무적인 건지 모르겠지만 3개월 만에 4,300만 다운로드를 기록했다고 하죠. 거의 우리나라 국민들이 다 다운받은 거랑 마찬가지예요. 사실 중국인 입장에서 보면 태어나서 민주주의라는 걸 경험해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고, 공산당이나 주변 사람들이나 서구식 민주주의는 절대적이고 보편적인 가치가 아니야,
아니라 그냥 그들의 신념체계다, 뭐 종교에 가까운 거다, 이런 얘기만 듣고 살아왔고, 공산당은 끊임없이 잘한 것들을 선전하고 해외에서 중국을 비판하는 내용들은 인터넷에서 다 차단돼 있고, 다행히 90년대부터 경제 성장을 해서 먹고 살만해졌는데, 그러니까 굳이 민주화를 할 필요가 없는 건지도 모르겠죠. 중국이 경제를 개방했던 시절에 세계 전문가들이 경제 성장으로 중국이 민주화될 거다 라고 예측한 건 이제 틀린 것으로 판명 났어요. 근데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시진핑은 우선 3년 전에 개헌안을 99.8%라는 말도 안 되는 찬성률로 통과시켰어요. 그러니까 이제 장기 집권이 가능해졌어요. 원래 임기는 2023년까지거든요. 그 이상이 가능해진 거죠. 향후 10년 넘게 이제 시진핑의 독주가 가능한 체제가 됐으니까 앞으로 중국이 정치적으로 급격히 변화할 가능성은 좀 많지 않을 것 같은데요. 2018년 한 여론조사에서 독일에 유학 온 한 중국인 학생이 이렇게 말해요. 보편적 가치의 존재를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게 서구에서 얘기하는 개념은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 생각에 보편주의는 하나의 목표이지 절대적 기준이 아닙니다. 보편적 가치의 정의는 역사적이고 문화적인 맥락을 고려해서 정의돼야 합니다. 즉 중국식의 민주주의, 중국식의 질서가 자기들한테는 맞는 것일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아마 중국의 민주화는 우리 혹은 서방 세계 생각보다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 건지도 모르겠네요.